한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추가적인 검찰 개혁안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의 감찰 방안 또 법무부의 2차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던 이른바 신림동 영상 속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는 유죄로 받고 성폭행 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한 출연자가 KBS 기자를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여기자협회 등이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유 이사장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과거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백두산을 방문했던 점으로 미뤄 북미 관계에 대한 중대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축구 남북 대결에 대해 외신들이 가장 비밀스러우며 기상천외한 경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역사적인 경기에 관중이 없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렸습니다. 반면 지난달 고용률은 67%를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와 회복 어느 쪽에 가까운 건지 8시 뉴스에서 분석합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맡겼던 검찰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과 또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개혁 방안은 물론 검찰의 강력한 자정 방안을 마련해서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정유미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 공석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긴급 호출 성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꼭 집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좀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강력한 자기 정화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그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현재 검사 비위에 대한 조사는 1차로 대검이, 2차로 법무부가 하는 식인데 검찰의 셀프 감찰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법무부, 즉 정부가 직접 감찰의 키를 잡으란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전 장관이 이미 발표한 검찰 개혁안 후속 절차를 이달까지 마치고 추가 개혁안이 있으면 역시 자신에게 보고하라며 직보를 2차례 언급했습니다. 오늘 면담은 차관은 물론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까지 부른 이례적인 형식입니다. 조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임찬종 기자, 오늘 검찰이 중단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네, 대검찰청은 오늘 대통령 지시에 앞서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해 스스로 정화하고 수평적 내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에서 감찰 관련 훈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왔다며 그동안 내부 감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법무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인권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검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됐던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를 대검 감찰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검사 출신이 아닌 만큼 더욱 엄정하게 감찰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이렇게 특정 간부 2명을 만난 걸 두고 검찰 안에서는 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논란이 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만난 법무부 간부 2명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을 불렀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면담한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두 사람 모두 지난달 조국 전 장관 취임식 날 서로 다른 대검 간부 2명에게 수사팀 교체를 각각 제안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개인적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두 사람이 같은 날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외압 시도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이 법무부에 지시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지만 하필이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았던 간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혼자 살던 여성의 문 앞까지 쫓아가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게 안 되자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그 집 앞에서 서성댔던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주거 침입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김기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5월 28일 새벽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쫓아온 한 남성이 바로 뒤따라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이 남성은 간발의 차로 잠긴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잠금 장치에 불을 비춰보다 10여 분 뒤 돌아갔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영상 속 남성 30살 조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 씨의 주거 침입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이 더 높은 성폭행 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는데 이 부분에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를 성폭행의 직접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러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다며 조 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1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자, 이런 CCTV 영상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참 철렁할 정도로 당시 남성의 범행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는데도 성폭행 미수 혐의는 인정될 수 없는 건지, 또 여성들의 불안감을 없애줄 제도적인 보완 장치는 없는 건지 정혜경 기자가 이번 사안을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피고인 조 씨는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기 위해 따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조 씨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리는 행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보라고 말한 것도 피해자가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폭행 미수죄가 성립되는 피고인의 범행 의도와 실제 착수 여부를 단정할 근거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다르다며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형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성범죄 불안을 야기하는 주거침입 단독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현재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가 결합한 경우 죄질을 특히 나쁜 것으로 판단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인 폭행이나 협박, 그거는 지금 증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다만 다분히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던 거로 이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또 신체 접촉 등 법에서 인정하는 성범죄 착수 시점에 이르러선 이미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만으로도 엄벌하는 등 근본적인 성범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도 시급합니다. 기존에는 단순한 경범죄로만 취급됐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적절하게 가해자를 분리하고 처벌하거나 또 피해자를 보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스토킹 행위의 그 심각성과 이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하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심증만으로 판결할 수는 없다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그 방송이 나간 뒤에 오늘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자로서 바로잡지 못한 게 잘못이라고 사과했지만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KBS 인터뷰 보도를 비판하던 도중에 나왔습니다. 한 패널이 KBS 기자와 검찰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언급하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를 그 일반 검사들이 되게 좀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술술 좀 이렇게 슬쩍 많이 흘렸어요, 사실은. 다른 패널이 기자와 검사의 관계로 좋아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 검사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생방송 중 나온 이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실시간 댓글이 있었고 진행자인 유시민 이사장도 방송 말미에 사과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이게 그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해당 패널의 사과 발언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사석에서 좀 많이 하는 얘기여가지고 제가 그 의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KBS 기자협회와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이며 취재 현장에 있는 여기자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고민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오늘 다시 입장문을 통해 진행자로서 곧바로 바로잡지 못한 건 큰 잘못이라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태도를 다잡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한 경제신문 기자인 해당 패널도 SNS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불찰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여성 기자가 여성성을 이용해 취재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만연해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여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문제의 발언이 여성 기자와 여성 직업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이며 유 이사장도 사실상 방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송을 한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뇌종양과 뇌경색을 앓고 있다고 한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그 서류에 의사 이름이나 병원 이름이 없어서 병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정 교수 측에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저녁 정경심 교수 측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입퇴원 증명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정형외과에서 발급된 증명서로 뇌종양, 뇌경색 등의 병증이 기재돼 있지만 의사의 이름과 면허 번호, 소속 의료기관은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의료기관의 직인도 찍혀 있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증명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정 교수 측의 의사 이름과 병원명을 비롯해 MRI 자료 등 구체적으로 병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가 예상돼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한 거라며 사전에 검찰에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뇌종양이나 뇌경색과 상관없는 정형외과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정 교수가 여러 질환을 앓고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가운데 하나인 정형외과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의 병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오후 1시 15분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6번째 소환 조사로 검찰은 오늘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하얀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오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어떤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전에 북한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백두산을 찾곤 했습니다. 몇 장면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2월 백두산에 오른 뒤에는 이듬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 대화에 나섰고 아버지 김정일의 탈상을 앞뒀던 지난 2014년 11월 또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기 앞서서 2013년에도 백두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메시지는 과연 뭐가 될지 김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백마를 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첫눈이 내린 백두산에 올랐다며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김 위원장이 정상에서 위대한 사색을 했으며 동행한 간부들은 그로부터 확신을 얻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혁명이 한 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 안으며 북한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백두산은 그동안 김 위원장이 고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무대로 쓰였습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위대한 사색 또 웅대한 작전이라는 말은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 위원장의 새로운 결심을 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 전까지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내적인 동요를 막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미국에게는 강경한 메시지죠. 정말로 고강도의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고도로 계획된 연출이라고 보여져요. 백두산 입구에 있는 삼지연군 건설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적대감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이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은 삼지연군의 대규모 공사를 내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했는데 대북 제재로 형편이 어렵고 난관이 많지만 자력갱생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남북 축구 대결은 0대 0으로 비겼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경기 내용이 어땠는지, 누가 잘했는지, 또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외신들은 가장 비밀스러운 월드컵 예선이라고 표현했고 피파 회장은 이런 역사적인 경기에 관중이 한 명도 없어서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김일성 경기장에 우리 국가가 울려 퍼지자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우리 선수들은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이어 홈팀 북한 국가가 연주됐고 국가를 수호하겠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물론 텅 빈 경기장에 배치된 군인들도 예를 갖춥니다. 중계와 취재가 차단된 가운데 이런 현장 분위기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의 SNS를 통해 전파됐습니다. 두 팀은 거친 몸싸움을 벌였고 북한 벤치 앞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적막하던 경기장에 흥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며 분위기를 진정시켰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지만 끝내 균형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중계도 관중도 없는 경기장을 둘러싼 광고판은 더욱 기이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외신들은 가장 비밀스러운 월드컵 예선, 기상천외한 경기라며 놀라움을 표시했고 처음으로 평양을 찾은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무관중 경기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줄짜리 단신 기사로 해외에만 결과를 알렸고 정작 북한 내부에는 어떤 소식도 전하지 않고 역사적인 남북 대결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1.25%, 역대 가장 낮았던 수준으로 금리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내린 배경과 또 이게 효과가 있을지 한승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1.25%로 낮췄는데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유지됐던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원래 이제 워낙 낮은 수준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금리를 0.25%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기업과 가게에서 받아들인 체감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복지 확대 등 효과로 물가도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통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통화 정책의 파급 메커니즘도 과거 같지 않으니까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실효 하한에 거의 도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경제의 기준금리 실효 하한으로는 0.75%에서 1% 수준이 제시되는데 현 기준금리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를 살리지 못한다면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책 여론이 만약 더욱 축소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의 활용 가능성이 없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채를 사들여 돈을 푸는 양적 완화도 거론되지만 달러나 유로 같은 국제 통용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의 채권과 달리 원화와 우리 국채는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를 또 내려야 할 정도로 경기가 부진한데 일자리 성적표는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취업자가 34만 명 넘게 늘면서 9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고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상황이 나아진 건지 화강윤 기자가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울 명동거리. 한동안 줄었던 관광객이 다시 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체들은 화색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요즘은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구하고 있고 오히려 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숙박업과 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까지 겹치면서 전체 취업자는 34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용률도 9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를 보이자 정부는 반기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은 양적 측면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실이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당 36시간이 안 되는 단기 일자리가 73만 개 넘게 늘었고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도 38만 개 증가했는데 정부 재정에 의존한 한시적 일자리가 많습니다. 또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가 이어졌고 경제의 허리인 40대 고용률도 0.9%포인트 줄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0%로 0.6%포인트 낮춰잡는 등 우리 경제를 어둡게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일자리 증가가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일시적 고용 개선에 낙관하기보다는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근본적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검찰에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법무부는 하나의 인사 지침이었다면서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리스트에 포함됐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일처리 의원이 어제 공개한 법무부 예규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관리 지침입니다. 비위 가능성이 농후한 검사 등을 집중 감찰하겠다는 건데 선정 대상이 모호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명단을 먼저 정하고 통보해서 비위나 첩보를 수집하라는 거예요. 들어보니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문제지만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검찰 관계자는 검사 스폰서 사건 등으로 감찰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지침을 만든 것뿐이라며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윗선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지침에는 중징계를 받으면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 내부 비판을 꾸준히 해온 임은정 부장검사도 박근혜 정부 시절 수년 동안 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의 지침이 감찰 강화가 아닌 정권이나 검찰 조직에 눈의 가시 같은 검사를 견제하는 데 악용된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법무부는 2012년 만들어졌던 해당 지침이 올해 2월 폐지됐다면서 윤석열 총장과 임은정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운전하다가 도로가 푹 패이거나 솟아오른 곳을 피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오토바이의 경우 위로 튀어나온 아스팔트에 부딪혀 운전자가 10m를 날아갔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달리던 오토바이가 무언가에 걸린 듯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오토바이와 운전자는 순식간에 10여 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순간 놀랬죠. 오토바이가 붕 떠버리는데 헬멧을 써서 천만 다행일 겁니다만 인도 쪽으로 한번 머리 부딪힌 것 같은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지만 급히 일어나면서 뒤따르던 차량과의 2차 사고가 없었다는 점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도로가 밀려 솟아오른 부분이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이처럼 도로가 움푹 솟아올라와 있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로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관리 주체인 울산시는 신고가 없어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울산시와 보수업체가 매일 도로를 순찰하고 있지만 관리해야 할 도로에 비해 인력이 적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력이 저희들이 총 13명이거든요. 종합과시본부에서만 관리하는 도로가 총 674km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울산 지역 도로에서는 포트홀 등 매년 1000건이 넘는 도로 결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얼마 전 애플 휴대전화의 자체 지도 앱에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애플의 사진 앱이 우리나라 한복을 일본 기모노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폰의 사진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한복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봤습니다. 결과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이 하나도 뜨지 않습니다. 이번엔 기모노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봤더니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캡처 파일을 다 보내셨고 동일한 결과의 캡처본이 저한테 도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에선 AI 기반의 이미지 인식 도구를 사용해 관련 단어로 사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아이폰은 한복을 따로 분류하지 않아 한복과 기모노를 같은 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폰에서는 한복으로 검색하면 한복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애플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소속이라고 했다가 한국 네티즌들이 항의하자 이를 공란으로 남겨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다시 독도의 행정구역을 일본 소속으로 표시했고 지난해엔 독도의 다케시마 칸유부 반치, 즉 번지 없는 땅이라는 일본어를 변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애플 코리아 측은 아직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꾸준히 먹으면 아이들 키를 크게 해주는 제품이다. 혹은 살 빼주는 보조제다. SNS에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올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반인이 썼다는 후기는 광고 대행사가 쓴 가짜였고 특허물질이라는 성분은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곡물 가공식품입니다. 효모에서 추출한 성장 촉진 특허물질이 들어있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식약처 검증 결과 키 크게 해준다는 특허물질은 동물과 세포 실험 결과만 나왔을 뿐 정확한 효과는 입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20g짜리 한 포에 0.7g밖에 들어있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SNS에 올라온 한 다이어트 보조제의 광고에는 제품을 먹고 나서 체중이 10kg 넘게 줄었다는 사용 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 쓴 사람은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이 업체 광고를 맡은 광고대행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가짜 체험기인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업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아무도 뭐가 진짜인지 일단 모르니까 그냥 듣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겠구나 하고 그냥 먹어보는 거죠. 일부 업체들은 예전에도 적발된 적이 있지만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아 이번에 또 단속됐습니다. 따라서 식약처는 이 업체들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도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분기별로 내놓는 지역 경제 보고서, 이른바 사쿠라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3분기 최신 보고서가 어제 발표됐는데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로 첨단 부품과 기계 수출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우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확인됩니다. 특히 지역 도시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최재현 기자가 일본 관광지에 가서 지금의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저는 후쿠오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달려 온천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유후인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의 불매운동이 이런 유명 관광지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얼마나 미쳤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유후인 관광객 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한국인은 거의 사라졌는데 그 빈자리를 다른 나라 관광객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減ってますね。そうですね。台湾とか中国とか東南アジアの方とか結構はい。 그래서인지 한국 식당만 유독 손님이 없었습니다. 메뉴판에서 한글도 사라졌습니다. 한국 분들이 추석 이후에도 복귀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한국 분들이 아닌 외국 분들. 지난 7월 취재했던 다른 관광지, 한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곳이라 그때도 한산했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7割、8割減ですね。3分の1も半分以下ですね。もう売り上げも。고스타운. 네, 고스타운이야. 지난 7월에 왔을 때보다 정말 사람이 많이 줄어서요. 한국 관광객이 안 와서. 정말 이곳은 관광지라기보다는 그냥 일본에 있는 조그만 마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빈 상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상점은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현재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만난 일본 상인. 잘 부탁한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가게들은 대부분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別府, 사가형 같은 다른 관광지도 마찬가지라고 여행업 종사자들은 말했습니다. 이곳 규슈 지역에는 지난해 한 해만 약 24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올해는 최종 집계를 해봐야겠지만 특히 8월 이후 지역 경제는 분명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100일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힘들게 보내야 하는지 현지에서는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에서는 이 불매운동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곳에서 느낀 분위기는 아직까지 변함 없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규슈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의 2인자 리커창 총리가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관영 매체까지 삼성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철수한 휴대전화 공장을 언급하며 품위 있게 폐업했다고 평가했는데 중국이 왜 이러는 건지 정성엽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삼성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건 그제입니다. 삼성도 그 전날 통보받았을 정도로 전격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자 신문 일면에서 이 사실을 전하며 리 총리가 외국 기업에 대한 개방 확대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문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즈는 작심하고 삼성 추켜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삼성이 중국 내 스마트폰 공장을 닫으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은 물론 스마트폰과 시계까지 챙겨주고 새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줬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품위 있게 문을 닫았다고 표현하며 중국 기업들이 삼성의 경쟁력을 배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계속된 중국 내 판매 부진으로 현지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했지만 반도체 공장엔 계속 투자를 늘리며 굳건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호의적인 평가는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삼성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막기 위한 관리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이걸 사드 사태 이후 침체된 한중 관계의 회복 시도로 보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홍콩에서 우리의 국회 격인 입법회에 캐리람 행정장관이 연설을 하러 갔는데 일부 의원들이 그 앞에서 시진핑 가면을 쓰며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야유 속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연단에 오릅니다. 시정연설이 시작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멈추지 않았고 단상을 향해 빔 프로젝터를 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가면을 썼습니다. 복면금지법에 항의하며 정부를 조롱한 겁니다. 결국 시정연설은 녹화 영상으로 대체됐습니다. 연설엔 주택 공급 확대 같은 달래기용 정책이 들어갔지만 시위대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홍콩 인권 민주법안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무역과 관세, 투자 등에 대한 특별 대우를 유지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최루탄 등 시위 진압 장비의 홍콩 수출을 막는 법안도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격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我们会采取有力的措施予以反制，坚决维护自身的主权、安全和发展利益。 시진핑 주석은 최근 중국 영토를 분열시키려는 자는 몸이 부서지고 뼈는 가루가 될 것이라는 험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홍콩 인권법이 1차 무역 합의로 한숨 돌렸던 미중 관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한 여배우의 죽음이 큰 충격을 준 이후 인터넷 댓글 실명화하자,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하자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불거진 문제고 처벌도 예전보다는 강화된 건데 악성 댓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정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우고 차단해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악성 댓글. 정치인, 재벌 총수, 연예인 같은 유명 인사는 물론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같은 사회적 약자까지 익명 뒤에 숨은 악플은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피해도 급증해 악플 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4천여 건으로 4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3년 9개월로 일반 명예훼손 2년 3개월보다 가중처벌하는 새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악플 유형이 다양해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해 신고가 쏟아지다 보니 사법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법정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초범이라며 벌금 100만 원 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나 심각성은 커지는데 실제 처벌은 한계를 드러내자 아예 인터넷 댓글을 실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났던 인터넷 실명제가 7년 만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적으로 규율하는 부분은 시간으로도 좀 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통위 등에서도 좀 규제 영역을 좀 강화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청원이 400여 건에 달하는 등 시대 변화와 요구에 맞춰 댓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영화 조커가 개봉 2주 만에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잔혹한 장면이 담겨 있지만 15세 관람가로 분류됐는데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은 아이와 절대 함께 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 조커. 국내 관람 등급은 어떻게 결정된 건지 저희가 당시의 의견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Here's my card. 배트맨의 영원한 라이벌,
고담시 최악의 범죄자. 영화 조커는 조커가 악당이 되기 이전의 일대기를 다뤘습니다. 실패한 코미디언이 광기 어린 범죄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인 만큼 적나라한 폭력 장면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람객 폭이 넓어져 예술 영화의 대중적 흥행을 견인했다는 평과 함께 15세 관람가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의문도 나왔습니다. 영화의 관람 등급은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결정하는데요. 15세 관람 등급의 경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판단합니다. 영화 조커에 영화 등급 분류 결정 의견서를 입수해 이 기준을 바탕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영화사의 희망 등급은 15세 관람가. 유혈이 낭자한 잔혹한 장면이 나온다. 폭력 장면이 거칠고 직접적이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고, 만화가 원작이라 청소년도 소화할 수 있다. 영화 속 사회 부조리를 청소년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위원 6명 가운데 4명의 의견으로 15세 관람 등급이 결정됐습니다. 폭력성, 모방범죄 우려가 있지만 판타지 캐릭터 묘사라 15세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15세 이상 관객의 문화적 역량과 영화의 표현의 자유에 가중치를 둔 겁니다. 과거 그 영등위에서였다면 좀 강하게 제재를 했을 텐데 지금은 유연하게 관객들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했다고 할까요? 최근 영등위는 수위 높은 성적 장면과 폭력 묘사가 포함된 영화 기생충, 독전 등에도 15세 관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잇따른 총기 사고 뒤 영화 조커가 총기 모방 범죄 우려가 크다며 청소년 관람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영화 등급은 그 사회가 처한 현실과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 3당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해 오늘부터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인데 핵심 쟁점들을 민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각 당의 법조통 의원들까지 이른바 3+3 협상이 처음 열렸습니다. 오늘은 탐색전에 그쳤는데 공수처법이 최대 쟁점이란 건 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의 검찰기구,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당 빼면 모두 공수처 신설에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 핵심 쟁점에서 갈라집니다. 먼저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 특히 이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할지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을 2명으로, 그래서 그 2명이 다 반대할 경우 임명 불가능하도록 하면 충분하다는 거고, 바른미래당은 아예 국회 동의를 받아라. 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또 다른 칼이 될 거라 절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 수사권, 기소권 둘 다 줄지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둘 다 줘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그러면 지금 검찰과 뭐가 다르냐, 이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서 동의를 받도록 견제장치를 두자는 입장입니다. 이 각 당 속내가 진짜로 부딪히는 지점은 결국 선거제 개편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만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선처리를 주장할 뿐 나머지 당들은 선거제 개편안 합의와 동시처리, 요지부동입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여야는 다음 주 수요일 또 만나는데 선거제 문제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논의는 겉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탈북민의 건강검진 결과를 저희 취재팀이 입수했습니다. 10명 가운데 3명꼴로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하는 데 공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건강검진 분석 결과 올해 들어온 탈북민 861명 중 266명이 간염 등 각종 질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간 20%대를 기록하던 환자 비율이 10명 중 3명꼴인 30.8%로 높아진 겁니다. 북한의 열악한 보건 의료 체계가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 오늘 조선중앙통신은 보건 분야가 취약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보건 부문이 하도 맥을 추지 못하고 동면하고 있기에 보건의료 분야 대북 지원도 제재 문제로 그동안 꽉 막혀 있었습니다. 올해 초 신종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지원 사업도 운송 과정에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지적과 그럴 거면 놔두라는 북한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적어도 한미 간에는 변화의 공감대가 마련된 걸로 취재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초 스웨덴 북미 실무 협상에서 미국이 보건 분야 지원 계획이 포함된 이른바 창의적 아이디어를 북한에 제안했고 최근 한미 협의에서도 한국의 보건 분야 대북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보건 분야의 협력은 인도주의적 사안입니다. 인도주의적 협력은 남북 간의 정치 변화와 관계없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열악한 상황을 자인한 북한이 보건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대화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0 민주항쟁과 함께 현대사 4대 민주항쟁으로 꼽히는 부마 민주항쟁의 첫 국가기념일 행사가 경남 창원 경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0년 전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또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가폭력의 책임 소재도